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결혼 7년 차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착취였고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돌아가신 건 내가 28살 때였다.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나 하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셨다.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며 그 건물만은 꼭 지키라고, 그게 내 평생 미천이 될 거라고 하셨다. 엄마가 남기신 건 강남역 근처 작은 상가 건물이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월세만 300만 원씩 나왔다. 혼자 사는 내게는 충분한 노후 대비였다. 엄마는 20년 넘게 분식집 수익을 한 푼 두 푼 모아 그 건물을 장만하셨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 1년 후 나는 김민수를 만났다.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엄마 없이 혼자가 된 내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슬픔을 이해한다고 했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내게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서 혼수로 얼마나 준비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엄마가 남기신 상가 건물이 있지만 그건 노후 대비라 그대로 두고 월세는 생활비에 보탤 거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남긴 유산인데 당연히 내 거라고, 자기 집안은 며느리 재산 탐내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고 했다. 민수도 거들며 장모님이 나를 주려고 남긴 건데 자기들이 손댈 게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결혼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내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했다. 며느리 월급까지 관리해야 살림이 제대로 된다면서. 나는 거절했다. 상가 월세는 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관리하겠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며 말했다. 자기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시집 식구들도 못 믿으면서 무슨 가족이냐고 했다. 결국 나는 월급 통장을 내줬다. 상가 임대료 통장만은 지켰다. 매달 250만 원 월급은 시어머니 계좌로 자동이체됐고 나는 한 달에 30만 원 용돈을 받았다. 점심값과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상가 이야기를 꺼냈다. 건물 관리가 힘들지 않냐고, 차라리 집안 이름으로 법인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면 세금도 아끼고 좋다고 했다. 아니면 민수 이름으로 공동명의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온다고 했다. 나는 매번 정중히 거절했다.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엄마 유산이라 그냥 내 명의로 두고 싶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다. 국이 짜다고, 싱겁다고, 빨래를 제대로 안 했다고, 청소가 엉망이라고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도, 밤 10시까지 일하고 들어와 설거지를 해도 만족하지 않았다. 민수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며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된다고, 왜 맨날 트집이냐고 했다. 7년 동안 나는 월급을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다. 내 손에 쥐어진 건 한 달 용돈 30만 원 뿐이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달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씩 쇼핑했고 시누이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줬다.
내가 물었다. 내 월급으로 뭘 하냐고. 7년이면 2억은 넘게 모였을 텐데 어디에 쓰냐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집 온 며느리가 무슨 내 돈이냐고. 다 집안 살림에 쓰는 거라고. 내가 먹고 자는 것도 다 돈인데 감히 따지기까지 하냐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작년 겨울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25쯤 돼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다. 민수 회사 후배 혜진이라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했다. 내 집에? 내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방 하나 빌려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다. 내가 쓰던 안방 내주고 나는 작은 방 쓰면 된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민수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다. 몇 년째 바뀌지 않은 숫자. 파일을 뒤지다가 발견했다. 혜진과의 카톡 대화 캡처. 호텔 영수증.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 메일 제목에는 배우자 명의 상가 건물 이혼 시 재산 분할 최대화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가 건물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0년 혼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현재 7년 차이므로 3년 더 유지 후 이혼 소송 제기 시 50% 분할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는 배우자 동의하에 공동명의 전환 후 매각하여 수익금 분배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10년을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 상가를 반으로 쪼개 가져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다가 시어머니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3년만 더 참으면 된다고. 민수가 혜진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자기도 아는데 지금 이혼하면 상가 한 푼도 못 건진다고 했다. 10년 채워서 재산 분할 받고 그 돈으로 민수 사업 차려주고 혜진이한테 시집 보내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위자료 좀 쥐어주고 내쫓으면 그만이라고 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7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 민수의 사랑도 시어머니의 따뜻함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전부 거짓이었다. 엄마 유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 다음 날부터 나는 철저히 준비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다행히 깨끗했다. 아직 민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변호사는 7년 차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긴 하지만 상가가 혼인 전 재산이고 배우자 기여도가 없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다. 상가를 팔기로. 어차피 3년 후엔 반을 빼앗길 텐데 지금 내 손으로 정리하는 게 나았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고 시세대로 매수자를 구했다. 15억. 엄마가 5억 주고 사셨던 건물이 3배가 됐다. 한 달 후 계약이 완료됐다. 잔금까지 모두 받고 새 집주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했다. 짐은 미리 회사 사물함에 빼뒀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민수 그리고 혜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지며 이혼 합의서라고 도장 찍으라고 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7년 동안 그들이 계획한 거라고, 10년 채워서 내 상가 반 가져가려던 거 다 안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노트북 열어봤다고 했다. 메일도 다 읽었고 혜진이랑 주고받은 카톡도 봤고 시어머니가 새벽에 통화하시는 것도 다 들었다고 했다.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래서 이혼이냐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냐고 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내 상가 노리고 결혼한 주제에 감히는 누가 하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 했다. 두 번째 봉투를 꺼내 던지며 말했다. 상가 매매 계약서라고, 어제 잔금 받고 명의 이전 끝났다고, 15억에 팔렸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미쳤냐고,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팔았냐고 소리쳤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라고, 당신들이 노리던 게 바로 이 건물이라고, 근데 이제 없다고, 팔렸다고 했다. 민수가 내 팔을 붙잡으려 하며 진정하라고, 오해라고,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했다. 오해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7년 동안 내 월급 2억 넘게 가져갔으니 그거 가지라고,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청구 안 할 테니 오늘 당장 이혼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내가 여기서 못 나간다고 소리쳤다. 문이 열렸다. 부동산 중개인과 새 건물주가 들어왔다. 약속된 시간이었다. 중개인은 오늘부터 이 건물은 새 주인 소유라고, 한지수 씨 이사 준비 다 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됐다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15억 중 5억은 새집 전세금으로, 나머지 10억은 안전하게 분산 투자했다. 매달 이자 수익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수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변호사가 잘 막아줬다. 혼인 전 재산이고 민수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증거가 명확했다. 한 달 후 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네가 완전히 망했다고 했다. 상가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려던 게 엎어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나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저 덤덤했다. 지금은 새 직장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다. 아침에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밥 먹지 않아도 되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엄마, 제가 지켰어요. 엄마가 평생 모아 남긴 그 건물.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손으로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바라셨던 대로 그 돈으로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7년간 빼앗긴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모든 걸 내주면 안 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